저희 목요일 가지고 계시죠? 유한타증권 유동원 글로벌자산배분 본부장님, 갓동원 본부장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이 조합으로 만나니까 또 너무 좋아요. 네, 옛 생각도 나고 그러게요. 또 우리 박사님이 본부장님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좋아하죠. 저도 좋아하죠. 갓동원 본부장님 또 이렇게 뵈니까 네. 이게 참 목요일이 또 그립네. 큰일 그러니까. 났네. 목요일 좋죠? 이제 다 하시려고 이제. 네?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네. 저는 이제 네, 각도기님 도기마을에서 또 많이들 오셨기 때문에 네네. 네, 또 다 함께 화목한 그렇죠. 화요일 목요일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는 뭐 그치. 패밀리가 됐으니까. 네, 다 가족이니까요. 저는 앵커님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앵커 하셨었잖아요. 또 네, 생각해보니까. 이제 3일 됐는데 네.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근데 안 봐도 잘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그 시간에 잠자느라 보지 네. 못했지만. 근데 지금 네. 참고로 우리 갓동원 본부장님이 아침 방송 네. 타방송에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맞아요. 새벽에 3시에 일어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예. 방송을 긴장을 하고 한 적이 없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막 이렇게 찌리찌리한 그 긴장감이 있으니까 잠을 못 자요. 원래 잘 자는 편인데. 그 시간에 일어나서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또 얼마나 좋은 내용들을 끌어가시고 계실지 궁금한데, 일단 또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또 좋은 내용 쏟아주실 것을 기대를 하면서 네. 2부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제가 한국이랑 미국이랑 다 주식 조금씩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그래도 분위기가 좋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실제로도 좋은 것 같고요. 어때요? 네. 이게 참 원래 제가 이 애널리스트를 시작은 한국 주식을 들여다보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은행을 들여다보면서 시작을 했고, 제가 93년에 시작을 해서 2006년에 한국장 들여다보는 걸 그만뒀었으니까 거의 뭐 한 13년 넘게 했었죠. 리서치 투자 전략 담당을 했었었고. 근데 매번 느꼈지만 한국 증시는 참 분석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또 오늘 짜잔 하고 한국은행에서 금리 올려주셨고, 물론 우리 박사님께서는 이미 예측을 하셨지만 저는 예측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참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왜 올렸는지 전 잘 모르겠으니까, 솔직한 제 심정은. 근데 그렇게 할 거라고 다 예상을 했으니까 그렇게 간 거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오늘 안 그래도 페이스북을 제가 뭐 항상 글을 많이 올리는 편이니까 네. 1년 전에 제가 올렸던 페이스북 아리클을 보고 있었는데, 이때 제가 중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 줄였었어요. 1년 전에요? 네, 1년 전에. 그래서 지금 1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제가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별로 재미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국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한국도 줄여야 되냐 물어오시는 분이 많으셨었기 때문에 그러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한국은 그 기간 동안에 32% 올랐고 중국은 4.2%밖에 안 올랐어요. 자, 1년 동안.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딱 들여다보고 있는데, 솔직한 심정은 이제 두 개의 국가 중에서 어디가 더 좋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답을 못 드리겠어요. 아니 잠깐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답을 못 드린다는 얘기가 원하는 답을 해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런 말씀인 거죠 지금.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제가 하수였네요. 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힌트를 드리긴 하지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시점에서 제가 한국 비중을 제가 운영한 포트폴리오의 15%까지 질렀다라는 얘기 해드렸었던 적이 있었고, 그러다가 또 한 달도 안 지나서 다 던졌다라는 얘기까지 해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한국 비중을 채워 넣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마음이 변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한국은행 얘기 나오고 나서 뭐 그냥 잊어버리자 우선. 네.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그건 한국 시장은 그렇고요. 네. 네, 그렇지만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난주에 와서 이 계절적인 요소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어떤 조정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걱정을 하긴 했잖아요. 그렇지만 역시나 풀어놓은 유동성이나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워낙 튼튼하다 보니까 심지어 계절적인 조정 자체의 폭도
정말 얕다. 그러니까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9년에 경기 부양책을 쓰고 나서 2013년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약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 S&P와 나스닥이 7.5%, 6.7% 빠졌는데 이번에는 사실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빠뜨린 폭이 S&P는 2.5%, 나스닥은 3.2%, 거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 그리고 또 다시 되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2009년에 풀었던 유동성이 지금 3배를 풀어놨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빠지는 폭이 3분의 1이 돼도 별 이상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테이퍼링이 빨라지고 있다. 그것도 말이 돼요. 왜? 3배나 더 늘려놨으니까 3배나 빨리 줄여야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으면 결국은 믿을 건 뭐냐? 펀디멘탈인데 미국의 펀디멘탈은 정말 이렇게 좋아 보였던 적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계속해서 어쨌든 10월 말에 계절적인 어떤 조정이 있다면 네. 지금부터 네. 이것을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급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원화가 너무 절하가 많이 됐으니까 네. 미국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지금 환전하시면 환에서 어떻게 될지는 또 정확한 정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그냥 미국도 빠지는 날도 있을 거니까 앞으로 지금 8, 9, 10, 3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네. 빠지는 그 날이 있으면 그때 미국에 사고 싶었던 분들은 사시는 게 맞다.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네. 많이 빠지고 나서 사는 게 아니라 네. 조금이라도 빠지면 조금이라도 빠진 날 분할 내가 매수.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에 한 10번에 걸쳐서 사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아, 그렇게. 예.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이 제일 싸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많이 올라 버리면 그때는 제가 한 20% 정도 차익 실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숫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차익 실현하고 싶은 생각이 정말 안 든다. 왜 벌써부터 빠뜨리냐. 지난주에 왔었을 때 S&P를 한 4.5%, 나스닥을 한 10% 정도 더 땡기고 나면 그때는 한 20% 정도 차익 실현하자 얘기를 해드렸지. 네. 근데 미리 좀 더 빠지고 있으면 거기다 대놓고 팔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가 계속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4.5%에서 10% 정도 올라가면 그때는 밸류에이션이 약간 스트레칭 되는 제가 돌리는 모델상으로는 그러면 한 10% 내지 20% 정도는 차익 실현 해놓자. 대세 상승 아래에 있지만 어느 정도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이거를 그냥 이 웨이브를 타고 가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왜 지금 시장이 지금 다시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인지를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S&P 500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냥 일직선상으로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나스닥을 보시면 어쨌든 굉장히 상승폭이 빨랐지만 조정이 있었죠. 그 기간으로 보면은 한 5개월 가까이 돼요, 사실. 여기 박스 보이시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 2달 동안에 위로 치고 올리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추세적으로 또다시 상승을 하는 게 아니냐. 실적을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더 재밌는 차트는 이것들이에요. 보면은 중소기업. 제가 여기 나와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작년 10월 달에 중소기업 IWM이라는 걸 사자라고 얘기를 해드렸었고 그러고 나서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고 올해 3월 달에 IWM 비중을 좀 줄인다. 중소형주가 너무 많이 땡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고 근데 보시면 여기 차트 보시면 그 3월 이후에 그냥 박스권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예측으로 확 땡겼다가 경기가 좋아지는 숫자가 나오는 걸 확인하니까 그냥 오히려 옆으로 기다가 그 다음에 또 좀 경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다시 이제부터는 좀 땡길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사이클로 보고 있으면 땡기고 쉬고 다시 땡기는 타이밍에 와 있다 정도로 보여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과 대표적으로 또 비슷한 게 빵 관련주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표 성장주들. 200% 제일 먼저 많이 땡겼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도 박스권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박스권을 뚫기 시작하면 저는 어디서 스탑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미국의 차트들을 보고 있고 미국의 펀더멘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굳이 뭐 대세 하락장의 시작을 걱정하시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테이퍼링의 이슈만 가지고 저는 금리는 건드리려면 한참 멀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여기 밑에 차트 한번 보시죠. 밑에 보시면은 왼쪽 밑에 보시면은 저게 이제 가치주 성장주의 퍼포먼스예요. 그래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성장주의 퍼포먼스가 좋은 거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치주의 퍼포먼스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연초에 반짝 가치주가 좋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몇 개월 됐어요. 2월부터 5월까지. 근데 다시 또 성장주가 확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그 전 저점을 뚫고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최근 또 살짝 또 올라왔죠. 또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가치주의 투자 얘기가 또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위의 차트를 보고 있으면 저 차트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가치주나 성장주나 그렇게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성장주를 좋아하는데 가치주 비중도 일정 부분 3분의 1은 가져가자. 그러니까 3분의 2 성장주, 3분의 1 가치주 이렇게 가져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른쪽 차트를 베팅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오른쪽 차트는 뭐냐면 그냥 방어주 사기. 그러니까 디펜시브 스탁이라고 하죠, 우리가. 네. 왜냐하면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시장 빠지고 글로벌 시장이 막 다 흔들리는 것 같고 테이퍼링 가지고 뭔가 큰일 날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도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하니까 다들 와 우리 방어주 사야 돼. 배당주 사야 돼.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면서 뭔가 이거는 사실 그 전략은 거의 사이클 끝났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 그게 틀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살짝 노란색 위로 올라오니까 저게 사인이야. 근데 저게 일시적이면 어떡해. 다시 금방 또 떨어지면 어떡해. 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유틸리티를 꼭 굳이 사야 되나? 네, 뭐 이런 거죠. 저는 아직까지도 디스크레션이나 특히 인더스트리 산업재 그리고 심지어는 원자재 가격까지도 훅 빠졌다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고 결국은 지금 사이클 자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긴 1부터 10까지의 사이클이 있으면 이제 겨우 3 왔다. 한참 더 간다. 근데 디펜시브 스탁을 사야 되는 때는 거의 팔고 왔을 때 사는 거지. 왜 벌써부터 지금 사야 되냐. 그런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거고요. 네. 사실 디펜시브를 살 거면 그냥 주식을 안 해야 안 하는 게 되는 맞죠.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최근에 미국 시장이 확 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모든 분들이 다 그 얘기했잖아요. 디펜시브, 대세 하락장의 시작 가능성, 데캡 바운스에 때려야 된다. 계속 물론 근데 한국 시장을 보고 있으면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아니 우리가 그렇게 멋있는 민족이고 정말 자랑스러운 민족이지만 한국이 움직이는 걸 보고 글로벌로 움직인다? 말이 안 되는 전략이잖아요, 사실. 미국을 보고 한국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중국을 보고 한국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의 주가 흐름을 가지고 대세를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저는 그건 틀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어쨌든 간에 요즘 뭐 서학개미 이래서 또 해외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국내에서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의 메인 자기의 포지션은 이제 국내에 있다 보니까 근데 그동안에는 한국 주식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 주식이 이제 같이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약간 좀 디커플링 되는 모습이잖아요. 맞아요. 우리 일부에서의 얘기도 지금 그거였었는데 또 이제 거기다가 우리 갓동원 부부님께서 좀 쐐기를 박는 듯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시장은 냉정하게 하나는 봐야니까. 틀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아까 작년 1년 전에 중국에 대해서 안 좋게 봤었을 때는 정책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들었고 상대적인 그 글로벌 미국에서의 공격하는 그 빈도수와 세밀함 굉장히 세밀하게 공격했기 때문에 아 중국이 어렵겠다 플러스 알파 펀디멘탈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한국은 앞에 두 개는 비슷한데 뒤에 그 발류에이션 우리가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펀디멘탈이라고 하는 건 너무 좋아. 그래서 헷갈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희망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죠. 왜냐하면 한국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의 사이클이 옛날에도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10년에 투자를 한다면 한국은 2년만 투자를 하고 8년은 안 해도 되고 미국은 8년을 투자를 하고 2년을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계속 얘기해 드렸잖아요. 네. 그게 바로 시클리티라고 얘기를 하고 한 번 땡길 때 확 땡기고 그죠? 그런 식이었는데 딱 한 번이 우리나라가 4년 반 동안 상승했던 주기가 있었다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2003년부터 2008년 요 사이클이에요. 이때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정말 글로벌 시장에서 마켓시어 뭐 우리가 그때 차화정 다 얘기했었고 뭐 모든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정말 실적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4년 반이 갔는데 그때와 지금하고의 한국을 비교했었을 때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때와 지금하고는 산업이 좀 틀린 것뿐이지 지금은 전기차와 반도체와 뭐 요즘에 또 조선도 좀 올라오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사는 4차 산업 관련 산업들이 좋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지금 한국 시장이 바닥 대비해서 올라온 기간으로 따지면 이제 1년하고 뭐 3개월, 4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 끝나냐?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아무튼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 시장이 차피해요. 그러니까 차피하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지저분하다는 느낌? 아유 참 한국 시장을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혼란스럽다 정도로.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숏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멘텀을 가지고 흔드는 방법이나 그리고 우리가 보통 요즘에 얘기하는 분들은 다 선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미국 시장 얘기할 때 선물 인덱스 보면서 선물 시장에 뭐 어떻고 저떻고 가지고 시장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적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죠. 우리는 지금 완전히 이게 지배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차피하다는 게, 그러니까 차피하다는 게 굉장히 막 틱틱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전망을 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펀디멘탈을 보고 그거를 주체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변화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조금씩 변화하면 되는데 지금 한국 단어로 뭐라 그러나? 아무튼 그러니까 테일,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자꾸 나오는 거죠. 한국 시장. 네. 갑자기 또 사이드로 흘렀습니다. 시장은 일단 3부에 또 길게 그쵸, 풀어주실 그쵸. 거니까 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미국 시장 계속 좋게 보고 계시니까 네. 네. 조금 좋은 얘기를 좀 해주시면 다시 좋을 것 같아요. 미증시로 돌아갈게요.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사실 오늘 좀 아무튼 네. 이 이야기도 듣고 싶은데 일단 요거부터 가고. 네. 네. 그래서 자 S&P 500으로 보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상승 여력이 현재 시점에서 한 뭐 17% 정도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지수가 튀어가지고 단기적으로 만약에 한 4,700 정도까지 오면 네. 한 10% 내지 20% 정도 차익 실현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다음이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30%, 19%, 62% 이렇게 나오니까 특히 나스닥에 대해서도 계속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러셀 2000. 그러니까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쉬었는데 만약에 펀디멘탈이 깨졌다. 그러면 걱정할 거예요. 근데 쉬었는데 펀디멘탈이 유지가 됐다. 그러면 이때는 다시 땡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숫자를 보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매력도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20%, 8%, 40% 이렇게 지금 보여지니까 충분히 그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미국 시장은 펀디멘탈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펀더멘탈을 보시면 역시나 지금 숫자가 평균치가 17%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매출 같은 경우에는 5%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펀더멘탈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람들이 3분기가 더 중요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는데 그래서 그 3분기에 대한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3분기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 하나가 뭐냐면 영업 마진율의 축소 가능성. 왜? 그러면 여기에 숫자 왼쪽에 나와 있듯이 CPI 빼기 P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의 빼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 생산자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면 당연히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럼 마진이 축소되겠네 이런 걱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올해 1, 4분기, 2, 4분기 쭉 줄었어요 이렇게. 그죠? 네. 더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마진이 계속 축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오른쪽 차트가 뭐냐면 지금 평균 순이익 마진율이 2,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됐는데 13%가 나왔고 그 전 분기는 12.8%라는 거야. 그럼 여기 빨간색 선이 요때 대비해서 요때인데 더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순이자 마진율은 더 올라갔어요. 심지어 최근에 나오는 숫자 가지고 계산했더니 얼마까지 나오냐면 13.6%가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지? 그럼 이거는 영업 마진율에서는 깨지는데 밑단에서 순이자 이익률로 보면 순이익 마진율로 보면 네. 그건 무슨 얘기냐? 이거는 인건비가 안 올라가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산성이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4차 산업혁명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캐시우드가 마이크 베리한테 이길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둘이 테슬라를 가지고 조금 다른 이견을 보이고 있는 거. 그게 시작이었고 예. 이제는 마이클 베리가 대놓고 아크를 숏대려잖아요. 재밌네. 한판 붙었어요. 그 얘기도 좀 해주실 거죠? 이따가 할 겁니다. 예, 예. 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쨌든 간에 걱정스러운 실적을 3분기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4차 산업혁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한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아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사회로 복귀를 하고 직장으로 복귀를 하는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아주 크게 올라갈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노동 참여율, 생산성 상승. 그래서 직장은 있는데 정말로 비싼 직장들은 사람이 없고 정말로 안 좋은 직장들은 사람이 많고 거기에 임금 상승률 자체는 워낙 생산성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매크로 지표를 놓고 봤었을 때도 아직은 사이클의 중간 정도 와 있지 뭔가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보시면 장단기 금리 차도 딱 중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인플레이션 추이 있는데 많이 올라오긴 했죠. 그렇지만 2%대예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미 연준이 굳이 금리를 빠르게 올릴 필요가 있나? 그죠? 지금 10년 브레이크이븐 인플레이션이 2.27이고 5년 미래 인플레이션이 2.14인데 목표치가 2%잖아요. 2%. 예. 네. 그러니까 약간 높은 편인데 이거에다 대놓고 금리를 막 빠르게 올린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 같아요. 테이퍼링이 생각보다 빨리 왔으니 금리를 생각보다 빨리 올리고 빠르게 올리겠구나. 이걸 집어넣고 있어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나오려면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모습을 확인해야 되고 첫째. 두 번째, 지금 생산성 향상이 전혀 안 일어날 거라고 감안을 해야 되고 인건비 코스트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거니까 소비가 확 늘어나면서 마진은 어떻게 되고 기업들은 어렵고 금리를 올려야 되고 이런 현상. 제가 볼 때는 아직 그거 확인한 거 한참 어려울 것 같은데 아는 거죠. 그다음에 실질 금리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마이너스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아직은 사이클에
어떤 뭐 끝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제 겨우 3분의 1 왔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자연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 전에도 보여줬지만 이 차트인데 은행권의 여신 증가율이 5.44%다. 그건 딱 골디락스를 만들기 좋은 여신 증가율이라는 거죠. 은행 대출 증가율이 10%가 안 넘는데 어떻게 GDP 성장률이 10% 넘는 게 계속 오래 될 수가 있으며 5%나 나오는데 어떻게 GDP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수가 있으며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꾸 익스트림을 얘기하지 말자라는 거죠. 여신 증가율을 딱 보고 있으면 아 명목상 GDP 성장률 5% 되겠네.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기업들의 캐시플로우고 기업들이 얼마나 에셋 대비해서 현금을 들고 있느냐. 정말 많이 늘어났고. 네. 그다음에 또 중간에 있는 테이블은 얼마나 기업들이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을 바이백을 하느냐. 자사주 매입을 하느냐. 소각을 하느냐. 엄청나게 늘었고. 근데 이제 오른쪽을 보고 있으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아, 2013년, 2010년하고 비교했었을 때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대부분 다 이제 절반의 기업에 대해서 바이 레커멘데이션을 한다. 매수 레커멘데이션을 한다. 그래서 이제 바잉 프렌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너무 긍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 아니 50% 반반인데 왜 걱정을 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옛날하고 비교했었을 때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저기 왼쪽 끝에 보세요. 저게 닥한 버블 때거든요. 이렇게 7개 기업에 대해서 매수 10개 중에서 저건 높죠. 거의 뭐 전부 다 매수라고 얘기했던 때니까. 그러니까 뭔가 극단적인 버블에 대한 징후들은 아직 안 보인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이클의 끝남은 매번 얘기하지만 전에 또 그 뭐 우리는 거품을 걱정할 때다라는 타이틀을 갖고 왔다가 그 다음 주에 한국 주식시장이 많이 빠지니까 엄청나게 제가 또 야단을 맞은 적이 있는데 저는 아직도 그 논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품을 걱정해야 되지. 뭐 대사하락장이 지금 시작됐다. 이걸 자꾸 걱정하고 있다고 하면 계속 엇박자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한국 주식시장 얘기가 아니라 아니고 글로벌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네. 네. 자, 그러면 나스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역시나 보시면 그 2019년이죠. 아, 죄송합니다. 2009년이죠. 여기 바닥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바닥 찍었던 거고요. 이때가 막 경기 부양책 나오고 통화정책 나오고 양적 완화 나오고 막 난리 났었을 때죠. 자, 그리고 나서 쭉 올랐어요. 얼마나 올랐냐? 179% 오르고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길이가 좀 길죠. 거의 한 4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1년 반 만에 나오는 거니까 테이퍼링 얘기가. 네. 아우, 굉장히 빠르다. 근데 또 다시 생각해 보죠.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요? 이때 푼 돈은 지금 푼 돈의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네. 천천히 했어도 되고 지금은 3배나 더 늘려놨는데 적어도 양적 완화는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면 그건 줄여야죠. 빨리. 근데 뭐 테이퍼링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게 유동성 회수라고 보면서 시장을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금리와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양적 완화라는 것은 이때 처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2009년. 그 전에는 그냥 금리만 가지고 한 거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테이퍼링 이야기 나오고 난 이후에 빠짐이 있었고 이때 말씀드렸지만 이때 6.7% 빠지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올랐는데 이게 어떤 때까지냐면 2015년에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었을 때까지. 그럼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한다는 얘기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년 말, 내후년 말, 전 내후년 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후년 말 전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때에 한 번에 좀 조정. 그럼 지금부터 앞으로 1년 반 동안에는 크게 걱정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3분의 1이 왔다. 오늘도 이 글을 올렸습니다만 2009년 경기 부양책부터 테이퍼링
테이퍼링 실시, 미연준 금리 인상 시작, 미연준의 금리 고점. 요거가 큰 사이클이라는 거죠. 이때가 고점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 있냐? 여기 있다라는 거죠. 아직 테이퍼링 시작 안 했죠? 네. 아직 금리 인상 시작 안 했어요? 아직 금리가 고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왜 자꾸 지금부터 대세 하락장을 얘기를 하냐 이거죠. 왜?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뭐 그 얘기만 하는 거죠, 계속. 자, 이거는 이제 좀 더 자세히 해놨는데 좀 복잡하니까 여기 두 개의 적용 질문만 보겠습니다. 네. 적용 질문은 이거죠. 올해 연말 테이퍼링을 시작하면 이게 지금 속도가 빠른 거니까 지난번에는 4년 좀 넘게 만에 테이퍼링을 실시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2년 만에 하는 거니까 절반도 안 되는 기간 안에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면 지난번에는 금리를 올리는 데까지 테이퍼링 실시하고 2년 지나서 올리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1년 만에 올릴 건가? 그러면 올해 연말 테이퍼링 하면 내년 말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거냐? 네. 이 질문을 하는 거고 아니면 크게 변화 없이 2013년 말부터 올릴 거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올리기 시작하고 나서 미 연준이 지난번에는 3년 동안 고점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그거의 절반인 1년 내지 1년 반 만에 올라가냐? 그럼 그게 끝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2023년 하반기가 끝.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대세 하락장이 오느냐? 이 질문인 것이지 또다시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지금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그럼 이거 질문에 대한 답도 주실 거죠? 네. 네. 저는 2023년 말일 거고 금리 올리는 것을 네.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고점 도달하는데도 똑같은 기간이 걸릴 거다. 왜? 그때와 지금과 변함없이 네. 4차 산업혁명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때와 지금과 변함없이 노동 참여율은 여전히 낮고 아직까지 멀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충 계산을 좀 해봤어요. 이건 그냥 제 그냥 food for thought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내 피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내 마음대로 예측을 해본 거죠. 전 사이클 가지고 지금 사이클을 대충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결국 이 사이클의 완전 마지막이 되는 타이밍은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 그리고 얼마나 더 올라서 끝나느냐 그럼 그냥 지수로 계산하면 S&P 7천이 넘고 나스닥이 3만 원 넘고 그 정도 숫자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거의 더블인데 나스닥은. 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정도도 나올 수 있다. 이게 그냥 제 목표치가 아닙니다. 그냥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똑같이 전 사이클로 해서 만들면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적어도 2023년 하반기까지는 걱정하지 말자. 그때까지는 좋은 종목 고르기에만 초점을 맞추자. 너무 자꾸 타이밍 잡으려고 하지 말자. 그러면 자꾸 엇박자 난다. 네. 예. 제가 제일 많은 질문을 듣는 게 뭐냐면 올해 초에 미국 넘어갔어야 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지금도 늦지 않으셨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감사합니다. 그게 네. 저거든요. 네, 이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좀 돌아올게요. 자,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 박사님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이 차트요? 예. 지금 위에 있는 하얀색은 그 글로벌이고 네. 밑에 있는 빨간색은 지금 아시아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잘 나가고 있는데 아시아는 지금 못 가고 있는. 박살이 났죠. 뭐 못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이제 통상 저렇게 다이버전스가 벌어지면 이제 언젠가는 수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위에 게 내려오든 밑에 게 올라가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계속 이렇게 벌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이게. 네. 그리고 우선 중요한 것은 방금 여태까지 쭉 짚어본 건 미국 시장인데 네. 사실 미국 시장이 흰색이죠. 거의. 그렇죠. 절반이 넘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계속 올라간다면 빨간색은 계속 떨어진다? 전 말이 안 되죠. 결국 쫓아온다. 네. 보시면 과거에 한 번 다이버전스가 벌어진 적이 좀 있어요. 근데 이때는 그 폭이 좀 작아요. 네. 여기에요, 여기. 빨간색 빠졌죠. 네.
하얀색 올랐죠. 이게 언제입니까? 딱 테이퍼링. 맞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빨간색. 하얀색이랑 똑같이 가죠. 그러니까 수렴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얀색은 계속 상방향일 거다. 그러면 이 아시아 지역의 퍼포먼스 자체도 지금은 막 큰일 난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뭐 미국, 중국, 그 다음에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 뭐 다 큰일 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또 이거 똑같이 또 옛날로 돌아가 볼까요? 언제? 1997년, 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이때 완전 괴력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완전 IMF 때문에 막 박살나고 아시아 지역 모두 다 박살났는데 네. 그리고 나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어떻게 됐을까요? 나스닥이 그 기간 1998년 2000년까지 나스닥이 얼마나 올랐냐면 거의 300% 올랐어요. 근데 그 구간 동안에 코스닥은 얼마나 올랐게요? 글쎄요. 500% 올랐어요. 아. 더 많이 올랐어요. 왜? 더 많이 앞에 때렸으니까. 자, 그럼 본부장님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테이퍼링 때 보게 되면은 뭐 미국 시장은 견조했는데 미국 이외의 주변국들은 좀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 결국은 다시 서로 다시 이제 만나게 됐고 요번에 보면 네. 테이퍼링 두 번째인데 두 번째면 조금 그때보다는 경험이 있으니까 영향이 덜할 법도 한데 다이버전스가 지금 더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 다이버전스가 벌어진 이유가 정확히 뭔지를 알아야 이게 이제 다시 이렇게 뭔가 쫓아가는 그런 흐름도 우리가 짚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나 이번에는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 뭐 백신 보급이 많이 됐냐 안 됐냐 이게 지금 신흥국하고 선진국 갈리는 게 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좀 중국 쪽 뭐 이런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요 두 가지 제가 생각한 게 맞나요? 아니면 맞죠. 다른 요인도 있나요? 중국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중국. 네. 근데 중국은 사실 코로나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고, 네. 그죠? 중국은 결국 규제의 이슈고, 이게 이제 사회주의 국가와 규제의 이슈고, 그래서 대형주들을 밀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국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정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저 산업을 망가뜨리려고 할 생각은 전혀 없을 것이고 어느 정도 컨트롤을 가지고 있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 또 코멘트 나오잖아요. 우리는 대형 IT를 죽일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이 긴 사이클에 있어서 지금 미중 이 뭐라 그러나 어쨌든 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떤 치고받고의 싸움이지 실질적인 방향성 자체는 미국의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이 잘 나가고 있으면 중국도 4차 산업혁명이 같이 일어나는 것이지 뒤처지는 수는 있으나 어쨌든 일어나고 있는 건 당연한 거죠. 네. 네. 저 그러면 다시 또 질문. 왜냐하면 또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야 또 이게 논리가 더 견고해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디커플링 됐던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 시장하고 아시아장의 디커플링이 해소될 수 있는 게 이제 본부장님 말씀대로 중국 쪽의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중국이 뭔가 정책적인 변화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중국이 계속 뭐 공동 부유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사회적인 국가로 가려고 하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이 오는 시기도 조금 늦춰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이 사회주의적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은 가장 캐피털리스틱하다. 자본주의적이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주의적인 멘탈을 가지고 있지 않는 느낌을 많이 받고 근데 또 거기다 대놓고 국민들의 성향을 보시면 또 굉장히 또 국가에 대한 그게 또 있어요. 뭐라 그러나 충성심이라고 해야 그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신기하죠. 우리나라하고는 정말 틀린. 그래서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질문 너무 좋은 질문이고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중국은 정말로 지금 머니버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드라이빙을 아주 섬세하게 잘하고 있는 느낌을 받아요. 일시적으로 확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적은 지금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이 그걸 보고 있으면서 또 계속 잽을 날리고 또 어떤 식으로 할지 자꾸 지금 체크업을 하는데 그러기에는 또 미국이 체력이 좀 부족해. 옛날에 비해서.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보면 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참 이게 쉽게 끝날 싸움이 아니구나라고 느껴지지 무조건 미국 이겼어 라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하고는 싶으나 그건 잘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중국을 보시면 차트상으로도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다시 재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 택이 이랬고 중국 택이 확 빠졌잖아요. 그죠? 근데 요것만 보고 있으면 진짜 이제 큰일 났구나 중국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중국이 바보가 아니라는 게 여기 나와요. 중국 택이 이렇게 빠졌고 CSI 300이 옆으로 기는데 그 중에서 중국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산업 두 가지는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다. 그러게요. 어디냐? 신재생 에너지와 반도체다. 그럼 우리는 요 두 개를 보고 있으면 저거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상해종합지수를 또 봤더니 제가 1년 전에 이거 똑같은 모델을 돌렸을 때는 상승 여력이 한 자릿수도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돌려보니까 두 자릿수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도 이제는 또다시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엊그저께부터 이 IT주들이 막 급등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사실 미국의 나스닥이 올라간 것 중에서 상당히 큰 이유가 중국 관련 미국 상장 IT 회사들이 주가가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죠. 지난주 최근. 자,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중요한 차트인데 제가 중국이 왜 이번에 흔들리는 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냐면 환율이 꿈쩍도 안 해. 그죠? 조금 움직였어요. 막 7까지 가지 않잖아요. 게다가 금리도 꿈쩍을 안 해요. 그러니까 금리가 빠지는 추세고 환율이 깨지지 않는 추세인데 저 국가의 주가가 앞으로 대세하락장으로 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아까 사실 모델에서 두 축이 네. 하나는 그 할인하는 이자율 금리고 네. 하나는 결국 ROE이잖아요. 근데 지금 ROE에 대한 내용은 여기 일단 차트에서는 없고, 근데 일단 금리 할인율 자체가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인 거고, ROE는 기존에 보셨던 것보다는 좀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년이 지났는데 중국은 안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해는. 근데 제가 계속 심천은 좋게 얘기했고 심천은 그나마 낫다라. 네. 자, 여기서 아쳤던 그 금리를 보시면 앞으로 제가 볼 땐 지난번에 와서도 말씀드렸죠. 미국이 제대로 한번 공격을 할 때는 이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빠르게 올릴 거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뭔가 그랬을 때 중국한테 얻을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중국의 금리가 3% 수준 가까이에 있고 미연준 금리가 1.3%인데 아니 그 10년 국채 금리가 2배나 차이가 나는데 여기다 대놓고 금리를 갖다가 3%까지 땡길 수는 없잖아요. 자기 체력이 좀 약한데. 그래서 이쪽을 무너뜨리려면 확실하게 뭔가 변화가 있고 나서 이길 수 있다라는 이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하겠죠. 뭐 제조 기반을 갖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좀 더 많이 넘어오게 만든다든지, 뭐 아니면 발류 체인을 갖다가 어떻게 형성을 한다든지 중국을 소외시키고 뭔가를 해야지 되는 거지. 아직까지는 그러기는 어렵다라는 거. 자, 그래서 신흥국의 상승 여력을 보고 있으면 여전히 대만, 한국, 베트남, 러시아, 중국, 남아공, 브라질 다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신흥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괴리는 벌어졌으나 다시 재상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에서 그냥
그 투자자들의 안심을 좀 시켰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거를 제가 볼 때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좀 제가 실망을 한 거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유럽은 그냥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쭉 네. 넘어가고요. 네. 요것만 좀 마무리를 할게요. 네, 요건 저 궁금해서. 네. 자, 마이클 베리와 캐시 우드가 지금 한판 붙었죠. 그죠? 심지어는 이제 마이클 베리 이 아저씨는 이제 캐시 우드의 그 아크 펀드까지 건드리면서 지금 숏대를 때렸다고 막 하고 있잖아요. 네. 참 저는 마이클 베리의 행동을 보고 있으면 자기 돈도 아닌데 어쩜 저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예, 아무튼. 예. 아유. 마이클 그래서 뭐 어리버리라는 별명도 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니까 약간 이게 숏이 빅숏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숏장이 짧고 굵잖아요. 한 번 먹으면 대박 먹고 또 사실 그 빅숏이 이렇게 자주 안 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분이 그 빅숏의 영화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이분이 그 숏을 때리고 싶어졌던 이유가 뭐냐, 그죠? 기본적인 아주 간단한 논리였어요. 부동산 시장이 잘못됐다. 과격한 과격한 가격 상승이었고 여기에 서브덱까지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레버리지를 일으켰다. 그리고 그 부동산을 어떻게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냥 부동산은 부동산인 거지. 뭐 부동산에 혁신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거기다 대놓고 막 올라갔다. 그러면 당연히 숏을 뗄 수 있죠. 근데 그것도 틀렸어. 2년 동안. 겨우겨우 맞췄어. 저도 그때 2006년에 아니다고 얘기했는데 2007, 2008년 갔잖아요. 네. 그거 다 얻어 맞았거든요. 그때 제가 회사를 그만뒀어야 됐거든.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럭키하고 그 사람들이 2년 동안 다 참아줬어. 레터를 내면서 아니 참아준 게 아니고 나 돈 못 돌려줘 이렇게 했잖아요. 그 영화 보면은 이렇게 막 혼자 예. 그 이어폰 꽂고 드럼 치고 문 닫아버리고 막 이러던데. 아니 그냥 무시를 한 거죠. 고객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던 간에. 그래서 이겨낸 거죠. 네. 예? 근데 지금 똑같은 베팅을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산업에 얘기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얘라고 해서. 네. 근데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자아도취형인 것 같아. 느낌이. 아니 정말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큰 돈을 자기 돈이 아니잖아. 남의 돈을 가지고 온 거잖아. 네. 운영을 하는데 그거를 엄청난 규모를 지금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이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산업에 대해서 PE 멀티플이 높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제가 은행주를 담당하고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당연히 옛날에 비관론자라고 불렸었고 부동산 시장의 거품, 우리나라 거품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얘기를 하지만 적어도 저는 IT에 대해서는 난 모른다고 생각해요. 모른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 라직인지를 갖다 계속 들으려고 하는데 저는 지금 봤을 때 테슬라에 대한 이분의 시각은 이번에 테슬라 AI 데이가 있었잖아요. 네. 그 논리를 공부를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아무튼 좀 과하게 얘기하면 테슬라 주가가 20배 올랐고 빠졌어요. 45%. 그리고 지금 조금 살짝 올랐는데 여기서 빠질 거라고 지금 베팅하시는 거고 이분은. 캐시우드는 그냥 그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캐시우드가 이길 것 같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세기의 대결인 것 같아요. 지금 현존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성공한 투자자 두 분이 정확히 다른 뷰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 한국엔 또 갓동원 본부장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또 그렇죠. 그거는 이상하게 연결이. 그래서 본부장님이 어떤 의견이신지를 기울여서 듣고 있었죠. 네. 일단 갓동원 본부장님은 캐시우드 쪽에 한 표를 던지셨습니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테슬라라는 기업이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해내고 있으니까. 이번에 AI 데이에서 나왔던 내용을 보고 있으면 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공부 좀 하자 우리. 남의 돈을 받아서 그 몇천억대로 숏을 때릴 거면 예. 저게 얼마나 큰 혁신을 가지고 올 만한 건지 생각은 좀 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너무 세게 말했나? 아니 이게 우리 갓동원 본부장의 매력이에요. 네. 저희 2부 여기서 슬슬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네. 아, 제가 너무 애정하는 조합이라서 마무리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네, 더 네, 네. 말씀 나누고 싶은데 또 우리 네. 3부 아이, 손님이 당연하죠. 기다리시니까 네. 제가 원래 3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 마무리 또 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요. 오늘 긴 하루 오셨을 텐데 네. 또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2부 시간 유한다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